오늘 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여정 중 하나를 탐험할 것입니다. 1977년에 발사된 2대의 우주선이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5년짜리 임무였죠. 그런데 이 우주선들은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지에서 수십억 마일 너머에서 말이죠. 그리고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이들은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경계선이 모든 과학자가 예측한 것보다 24억 마일이나 더 멀리 있었던 겁니다. 형태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기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그 너머의 우주는 모든 모델과 모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가지 주요 발견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주 이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밤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7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2대의 우주선이 어떻게 태양계가 끝나고 성간 우주가 시작되는 곳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다시 썼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밀은 마지막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우주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977년입니다. 나사는 모두가 5년 임무로 예상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2대의 동일한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보이저 2호는 8월 20일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이륙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9월 5일에 뒤따랐지만 더 빠른 궤도를 타고 목성과 토성에 먼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발사 순서가 아니라 도착 순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각 우주선의 무게는 1820파운드입니다. 높이는 12피트이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두 행성인 목성과 토성을 연구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장비를 실었습니다. 이 임무는 그랜드 투어라고 불렸습니다. 176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희귀한 행성 정렬을 활용한 것이죠. 이 우주적 배열 덕분에 우주선은 중력 도움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행성에서 다음 행성으로 새총처럼 튕겨나가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4개의 외행성을 모두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방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정렬이 없었다면 4행성을 모두 방문하려면 별도의 임무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어떤 로켓도 운반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연료가 필요했을 겁니다. 행성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었습니다. 나사는 이 기회를 잡았죠. 원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5년 동안 목성과 토성을 연구한 다음 전력이 떨어지고 장비들이 침묵하면서 외부 태양계로 표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우주선들이 보증기간을 넘어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2026년, 거의 5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작동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아무도 이들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행성에서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과학자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경계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77년 당시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대해 믿었던 것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태양풍이라 불리는 하전 입자의 흐름을 끊임없이 방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은 초당 약 250에서 500마일의 속도로 모든 방향으로 흘러나갑니다. 플라즈마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원자가 찢어진 양성자와 전자의 수프 같은 것이죠. 태양풍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발견되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물리학자 유진 파커는 이론적 계산을 바탕으로 태양풍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그는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인 코로나가 너무 뜨거워서 중력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스는 지속적으로 바깥으로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파커의 예측은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태양풍이 일시적이며 태양 폭풍 동안에만 발생한다고 생각했지만 1960년대 초반에 우주선 측정이 태양풍이 지속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매년 태양 활동 수준과 관계없이 태양은 이 바람을 통해 끊임없이 질량을 잃고 있습니다. 초당 약 100만 톤입니다. 많이 들리지만 태양은 너무 거대해서 이런 식으로 질량의 상당 부분을 잃으려면 수조 년이 걸릴 것입니다. 결국 이 태양풍은 무언가에 부딪혀야 합니다. 영원히 팽창할 수는 없습니다. 은하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별들 사이에는 가스가 있습니다. 극도로 희박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0.1개의 원자입니다.
비교하자면 해수면에서의 지구 대기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2, 19승계의 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간 우주는 공기보다 12, 19승배 덜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진공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주적 거리에 걸쳐 이 희박한 가스조차도 질량, 압력,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간 매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대량 흐름이 있어서가 아니라 태양이 그것을 통과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체 태양계는 은하 중심을 초당 약 137마일의 속도로 공전합니다. 그것은 시간당 약 49만 마일입니다. 태양의 기준계에서 보면 성간 매질은 그 속도로 지나가는 역풍입니다. 태양풍이 성간 매질을 만나는 곳에서 경계가 형성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헬리오포즈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영향이 끝나고 진정한 성간 우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태양풍의 바깥쪽 압력이 성간 매질의 안쪽 압력과 같아지는 곳이죠. 헬리오포즈 너머는 더 이상 태양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우주입니다. 은하 자기장이 지배하는 우주, 은하 우주선이 자유롭게 흐르는 우주, 특성이 우리 별이 아니라 은하에 의해 결정되는 우주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까지 과학자들은 이 경계에 대한 정교한 컴퓨터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3차원 자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들은 자기장, 플라즈마 역학, 그리고 성간 매질을 통한 태양의 움직임의 효과를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헬리오포즈가 대략 구형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혜성의 꼬리처럼 약간 길쭉할 수도 있고 태양의 운동 반대 방향으로 다소 길쭉하여 꼬리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칭적이고 모든 방향에서 태양을 꽤 일정한 거리로 둘러싸는 거품 같은 것이라고 예측했죠. 그들은 태양으로부터 약 90에서 100 천문 단위에 있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1 천문 단위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대략 9,300만 마일이죠. 그러니까 90에서 100 천문 단위는 약 84억에서 93억 마일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모델들은 성간 매질의 밀도와 압력이 꽤 균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양이 성간 매질을 통과하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태양풍의 출력이 꽤 일정하다고 가정했어요. 80년대와 90년대에 사용할 수 있었던 제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가정들이었죠. 과학자들은 지구 근처에서 측정한 태양풍 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간 매질의 압력은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 추정했죠. 방정식을 돌렸을 때 90에서 100 천문 단위가 나왔습니다. 보이저는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해야 했어요. 헬리오포즈에 도달하기 전에 태양풍은 종단 충격파라는 충격파와 마주치게 될 터였습니다. 이것은 태양풍이 초음속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압력파가 플라즈마를 통과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기체에서의 음속은 온도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풍 플라즈마에서 음속은 일반적으로 초당 30에서 60m 정도예요. 그런데 태양풍은 초당 250에서 500m로 흐릅니다. 즉, 음속의 5배에서 10배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초음속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초자기 음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라즈마에서는 자기장이 파동 전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초음속 흐름이 장애물과 마주치면 장애물 앞에서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공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음속 항공기가 소닉붐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플라즈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종단 충격파에서 태양풍은 갑자기 초음속에서 아음속으로 느려져요. 초당 250에서 500m에서 초당 50에서 100m 정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플라즈마는 가열되고 압축됩니다. 밀도는 3배에서 4배 증가하죠. 온도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뛰어오릅니다.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은 충격파에 의해 가속되어 충격파 구조와 관련된 전자기장에 의해 높은 에너지로 상승하게 돼요. 모델들은 종단 충격파가 대략 75에서 90 천문 단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헬리오포즈 자체보다는 다소 가까운 거리죠. 정확한 거리는 태양 활동에 따라 달라질 터였어요. 태양 극대기 동안 태양이 더 많은 태양풍을 생산할 때는 증가한 압력이 종단 충격파를 더 멀리 밀어낼 것입니다. 태양 극소기 동안에는 태양풍이 줄어들고 충격파가 안쪽으로 이동하겠죠.
종단 충격파와 헬리오포즈 사이에는 헬리오시스라는 영역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느려지고 가열된 태양풍 플라즈마가 대체로 바깥쪽으로 흐르지만 성간 매질이라는 장애물을 돌아가려고 옆으로도 움직이는 거예요. 헬리오시스 내부의 흐름은 매끄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난류로 가득하고 자기장 불규칙성과 플라즈마, 불안정성으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태양에서 기원한 물질, 즉 태양 입자들이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헬리오시스는 아마도 10에서 20 천문단위 두께일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충격을 받은 태양풍과 진짜 성간 공간 사이의 전환지대인 거죠. 헬리오포즈 너머에는 은하 우주선이 지배할 것이었습니다. 초신성 폭발과 은하 전역의 다른 격렬한 사건들에서 나온 고에너지 입자들이죠. 이 입자들은 대부분 태양의 자기장과 태양풍에 의해 내부 태양계로 들어오는 것이 차단됩니다. 헬리오스피어 안으로 침투할 수는 있지만 강도가 감소해요. 헬리오스피어는 방패 역할을 해서 많은 우주선들이 내행성에 도달하기 전에 편향시키거나 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헬리오포즈 너머에서는 그 강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었어요. 모델들은 우주선 강도가 지구 궤도에서의 수준에 비해 2배 또는 3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헬리오포즈를 가로지르는 전환은 꽤 뚜렷해야 했어요. 모델들은 헬리오시스에서 성간 공간으로 건너가는데 기껏해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주선은 태양풍 플라즈마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봐야 했어요. 아니면 적어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봐야 했죠. 은하 우주선은 갑자기 증가해야 했습니다. 자기장 방향은 우주선이 태양의 장, 대신 은하 자기장과 마주치면서 바뀌어야 했어요. 은하 자기장은 태양의 장과 다른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헬리오스피어 내부의 태양장은 태양으로부터 대체로 방사형으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요. 비록 태양의 자전에 의해 꼬이고 엉켜있지만요. 은하장은 은하수의 대규모 구조를 기반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했습니다. 모델은 태양에서 방사형 방향에 대해 상당한 각도를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헬리오포즈 횡단에서 기기들은 이 모든 변화를 감지해야 했습니다. 플라즈마가 사라지고 우주선이 증가하고 자기장이 새로운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 모두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일어나는 거죠. 과학자들은 기본적인 그림에 확신을 싣습니다. 자기유체역학 방정식은 잘 확립되어 있었어요. 충격파와 플라즈마 역학의 물리학은 수십 년간 연구되어 왔죠. 모델들은 수년간의 작업을 거쳐 개선되고 다듬어졌습니다. 정확한 거리에 대해서는 틀릴 수 있지만 전체 구조는 모델과 일치해야 했어요. 75에서 90 천문단위 근처에 종단 충격파가 있을 것이고요. 10에서 20 천문단위 두께의 헬리오시스가 있을 것이며요. 90에서 100 천문단위 근처에 헬리오포즈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태양 공간과 성간 공간을 분리하는 명확하고 비교적 뚜렷한 경계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살짝 틀린 게 아니라 극적으로 틀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놀라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이 왜 그렇게 놀라운지 이해하려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을 이해해야 해요. 왜냐하면 보이저가 이룬 것은 70년대 초반에 설계되고 제작된 장비로 이루기 때문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기 전, 인터넷이 나오기 전, 휴대전화가 나오기 전에 말이죠. 각 보이저에 탑재된 컴퓨터는 현대 기준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원시적입니다. 각 우주선에는 함께 작동하는 3개의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요. 컴퓨터 명령 시스템은 지구에서 온 명령을 처리합니다. 비행 데이터 시스템은 과학 데이터를 처리하죠. 자세 및 관절 제어 시스템은 방향과 조준을 관리합니다. 이 세 시스템을 합쳐서 약 68k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스마트폰은 두 보이저를 합친 것보다 수백만 배 더 많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이 기계들의 소프트웨어 패치를 업로드할 수 있어요. 2002년에 나사는 보이저 1호의 새 코드를 업로드해서 고장난 메모리 모듈을 우회했습니다. 2013년에는 보이저 2호를 37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백업 추진기로 전환했어요. 추진기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50년 전에 작성된 소프트웨어를 디버깅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손댈 수 없는 하드웨어에서 실행되고 모든 명령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22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서 말이죠.
전력은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 RTG에서 나옵니다. 우주선당 3개씩이죠. 여기에는 플루토늄 238이 들어있는데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열을 생산합니다. 열은 열전상을 통해 전기로 변환됩니다. 발사 당시 각 우주선은 약 470W를 생산했어요. 하지만 플루토늄은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됩니다. 전력 출력은 매년 약 4W씩 꾸준히 떨어지죠. 2026년 기준 보이저 1호에는 약 249W만 남아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전력이 바로 궁극적인 제약이에요. 모든 장비, 모든 히터, 모든 송신기가 이 줄어드는 예산에서 전력을 끌어다 씁니다. 전력이 떨어지면 엔지니어들은 무엇을 꺼야 할지 결정해야 해요. 카메라는 1990년에 꺼졌습니다. 여러 장비들이 수년에 걸쳐 차례로 꺼졌죠. 2020년대 후반이 되면 어떤 것도 작동시킬 전력이 남지 않을 겁니다. 우주선은 침묵 속으로 사라지겠죠. 통신은 심우주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캘리포니아, 스페인, 호주에 위치한 3개의 거대한 전파 안테나 단지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최소한 하나는 항상 우주선을 볼 수 있어요. 각 안테나의 지름은 230피트입니다. 보이저 1호의 신호는 지구에 도달하는 데 22시간 이상 걸려요. 보이저 2호의 신호는 약 18시간이 걸리죠. 엔지니어들이 명령을 보내면 그 명령이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린 다음 다시 확인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보이저 1호와의 간단한 교신 한 번이 44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각 우주선의 송신기 전력은 약 23W입니다. 일반적인 NED 전구보다 약하죠. 그 신호가 수십억 마일을 가로질러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희미해집니다. 백경분의 1W예요. 인류가 정기적으로 감지하고 해독하는 신호 중 가장 희미한 수준입니다. 바로 이 기술이 태양계 끝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했습니다. 전자레인지보다 메모리가 적은 컴퓨터, 냉장고 전구보다 약한 송신기, 계산자로 설계된 장비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그들이 발견한 것을 살펴볼 텐데 다음에 나올 내용은 데이터를 연구한 모든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보이저 1호는 2004년 12월 16일 종단 충격파에 도달합니다. 우주선은 태양으로부터 94천문단위 87억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종단 충격파가 75에서 90천문 단위에 있을 거라 예측했었죠. 보이저는 이미 그 범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종단 충격파는 태양풍이 갑자기 초음 속에서 아음 속으로 느려지는 곳이에요. 플라즈마가 압축되고 가열되는 실제 물리적 경계죠. 그런데 보이저는 예상보다 훨씬 먼 곳에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통과가 깔끔하지 않아요. 보이저는 2002년 8월 1일 85천문 단위에서 충격파를 감지합니다. 그런데 충격파가 움직여요. 이후 몇 달 동안 경계가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보이저는 다시 초음 속 태양풍 속에 있게 되죠. 충격파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2003년 보이저는 다시 그것을 감지해요. 충격파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우주선 위를 씻고 지나가다가 다시 후퇴합니다. 마침내 2004년 12월 16일 보이저는 경계를 넘어 더 느리고 밀도 높은 플라즈마 너머에 머물게 됩니다. 이 경계에 호흡하는 듯한 움직임은 태양 활동 때문이에요. 태양이 강한 폭발을 일으키면 증가한 태양풍 압력이 충격파를 더 밀어냅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충격파는 안쪽으로 이동하죠. 경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역동적이에요. 보이저 2호는 2007년 8월 30일 84천문 단위 78억 마일에서 종단 충격파를 통과합니다. 잠깐만요. 보이저 2호는 보이저 1호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 곳에서 통과했어요. 약 10천문 단위 9억 3천만 마일이나 더 가까운 곳에서요. 만약 경계가 구형이라면 두 우주선 모두 거의 같은 거리에서 통과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확실한 증거예요. 태양권 계면은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는 압축되고 다른 방향으로는 확장되어 있죠. 보이저 1호는 태양이 은하를 통과해 이동하는 방향인 앞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보이저 2호는 더 측면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앞쪽은 움직이는 배 앞의 뱃머리 파도처럼 태양의 움직임에 의해 압축됩니다. 측면과 꼬리는 늘어나 있죠. 두 보이저는 복잡하고 비대칭적인 구조의 서로 다른 부분을 샘플링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럴 수도 있다고 의심했었어요. 이제 증거를 확보한 거죠. 종단 충격파를 통과한 후 두 보이저는
태양권 덮개라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간단해야 했어요. 느려진 태양풍 플라즈마가 바깥쪽과 옆쪽으로 흘러가고 난류가 있지만 예측 가능한 충격받은 태양풍과 성간 공간 사이의 전환 구역이죠. 과학자들은 보이저가 태양권 계면에 도달하기 전에 이 영역을 통과하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릴 거라 예상합니다. 태양권 덮개는 10에서 20 천문단위 두께여야 해요. 보이저 1호의 위치와 속도를 기반으로 통과는 2015년쯤 약 100에서 110 천문단위에서 일어날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2010년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저 1호가 은하, 우주선의 증가하는 수준을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들은 초신성 폭발과 은하 전역의 다른 격렬한 사건들에서 나온 고에너지 입자들입니다. 그 강도는 태양권 계면에서 급격히 증가해야 해요. 태양권 덮개 한가운데가 아니라요. 동시에 태양에서 나온 저에너지 입자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태양 입자들은 태양권 계면에서 사라져야 하는데 미리 점진적으로 사라지면 안 돼요. 보이저는 여전히 분명히 태양권 덮개 안에 있습니다. 장비들은 여전히 태양풍 플라즈마를 감지하고 있어요. 자기장은 여전히 태양 자기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12년 6월 보이저 1호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자기장선이 태양에서 똑바로 바깥쪽을 가리키며 방사형으로 직접 정렬된 영역이에요. 얽히지도 비틀리지도 않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고 입자들이 이 자기장선을 따라 양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태양 입자들은 바깥쪽으로, 은하 우주선은 안쪽으로 흐르죠. 자기장선들이 태양권 덮개와 성간 공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처럼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어떤 모델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런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죠. 주요 이론은 태양의 자기장이 은하, 자기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장선이 합쳐지는 곳에서요. 입자들은 양쪽 방향으로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리되어 있을 두 영역 사이의 다리 같은 거죠. 보이저 1호는 이 자기 고속도로에서 약 2달을 보냅니다. 이 기간 동안 우주선 강도는 태양권 덮개의 다른 어느 곳보다 높아요. 태양 입자 강도는 더 낮고요. 우주선은 아직 태양권 계면을 넘지 않았지만 성간 공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샘플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25일 모든 것이 바뀝니다. 태양풍 입자들이 본질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우주선의 강도는 높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급증합니다. 변화는 며칠에 걸쳐 일어나지만 자기장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태양권 덮개를 통과하는 내내 가리키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이 현상은 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보이저가 이미 태양권 계면을 넘었다고 주장해요. 태양 입자가 사라지고 우주선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자기장이 회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아직 넘지 않았다고 반박하죠. 어쩌면 중간지대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태양권 계면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 아닐까요? 논쟁은 1년이 넘도록 계속됩니다. 마침내 2013년 9월 나사는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보이저 1호가 2012년에 태양권 계면을 통과했다고요. 우주선은 태양으로부터 121 천문단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112억 2천만 마일이나 되는 거리죠. 모델이 예측했던 위치를 훨씬 넘어선 겁니다. 90에서 100 천문단위가 아니라 121 천문단위. 예상보다 20에서 30%나 더 멀어요. 24억 마일이나 예측 경계를 초과한 거죠. 첫 번째 충격적인 발견이 이겁니다. 태양권 계면이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곳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작은 오차가 아닙니다. 수십억 마일이나 벗어난 거죠. 이 말은 태양풍이 모델이 가정한 것보다 강하거나 성간 매질이 예상보다 약하거나 또는 둘 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분석한 결과 국소 성간 매질의 밀도가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는 게 밝혀졌어요. 극적으로 낮은 건 아니지만 균형점을 20에서 30% 바깥쪽으로 밀어낼 만큼은 충분했던 거죠.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태양권은 내부 태양계를 은하 우주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니까요. 태양권이 크다는 건 더 나은 차폐를 의미합니다. 지구의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서 우주선 노출에 영향을 미치죠. 이는 기후, 대기화학, 심지어 돌연변이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리만 놀라운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권이 대략 구형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어쩌면 태양의 운동 반대편으로 길쭉하게 늘어나 혜성처럼 꼬리를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칭적일 거라고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양권은 총알이나 물방울처럼 생겼어요. 태양이 성간 매질을 통과하는 앞쪽은 무딘 코 모양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측면은 평평하고요. 꼬리는 뒤로 수백 천문 단위까지 뻗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이저 1호는 대략 코 방향으로 향하면서 121 천문 단위에서 통과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2018년 11월 5일에 119 천문 단위에서 통과했어요. 보이저 2호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측면 쪽으로요. 둘 다 태양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서 통과했습니다. 이건 태양권이 적도 부근에서 극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줘요. 비대칭은 더 미묘합니다. 압축은 태양이 은하를 통과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돼요. 태양은 국소 성간 매질을 기준으로 초당 약 137m로 움직입니다. 시속 약 49만 마일이죠. 태양의 기준계에서 보면 성간 매질은 태양권의 전면을 때리는 맞바람이에요. 이게 코를 압축하는 겁니다. 태양권 계면 밖에는 성간 매질의 활충격파가 있어야 해요. 보트 앞의 활파와 비슷한 거죠. 모델은 이 충격파를 약 140에서 230 천문 단위 지점에 예측합니다. 하지만 태양권 계면에 대한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고려하면 활충격파는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보이저우들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형태는 우주선이 내부 태양계에 접근하는 방식에 중요해요. 태양권이 구형이었다면 우주선은 모든 방향에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총알 모양이면 어떤 방향에서는 다른 방향보다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죠. 꼬리는 우주선이 뒤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더 쉬운 경로를 제공할 수 있어요. 형태는 또한 태양계가 성간 매질의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태양은 국소 성간 구름이라 불리는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요. 성간 매질의 약간 더 밀도가 높은 부분이죠. 몇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이 구름의 경계가 태양권이 압축되는 방식에 영향을 줘요. 수천 년 후 태양은 이 구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겁니다. 성간 압력이 바뀌겠죠. 태양권의 모양과 크기가 변할 거예요. 보이저우들은 지금 존재하는 경계의 스냅샷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주선은 매우 다른 구조를 측정할지도 몰라요. 두 번째 충격적인 발견이 바로 이겁니다. 형태가 틀렸다는 거죠. 비대칭적이고 역동적이며 태양이 은하를 통과하는 움직임의 영향을 받아요.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단순한 거품이 아닌 거죠. 과학자들은 태양권 덮개에서 성간 공간으로의 이동이 비교적 깔끔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태양 플라즈마가 사라지고 우주선이 증가하고 자기장이 재배양되는 경계, 명확한 전환이요. 대신 보이저 1호의 태양권 계면 접근은 2년이 넘게 걸립니다. 2010년부터 우주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지만 우주선은 여전히 태양 플라즈마를 감지하고 있어요. 2012년에는 자기 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입자들이 태양권 덮개와 성간 공간을 연결하는 자기장선을 따라 흐르는 예상치 못한 구조죠. 2012년 8월 25일 태양 입자가 사라집니다. 우주선은 급증하지만 자기장은 회전하지 않아요. 이로 인해 몇 달간 논쟁이 벌어집니다. 마침내 과학자들은 깨닫죠. 은하 자기장이 이 지역에서 우연히 태양 자기장과 거의 평행하게 흐른다는 걸요. 순전히 우연이었던 겁니다. 경계를 넘는 것이 극적인 자기장 회전을 일으키지 않은 이유는 양쪽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저 2호의 통과는 달랐습니다. 2018년 11월 5일에 하루 정도에 걸쳐 일어났어요. 보이저 1호보다 훨씬 빨랐죠. 그리고 보이저 2호는 자기장 방향의 명확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약 20도 회전이요. 극적인 뒤집힘은 아니지만 측정 가능했어요. 왜 차이가 있었을까요? 두 우주선이 다른 위치에서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경계 구조가 균일하지 않은 거예요. 보이저 1호가 코 근처의 위치에서 통과했을 때 태양권은 압축되어 있었어요. 경계가 더 두껍거나 더 구조화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고속도로 현상이 그곳에서 더 흔했을 수도 있고요. 보이저 2호가 측면 쪽으로 향한 위치에서는 경계가 더 날카롭고 전환이 더 빨랐어요. 자기 기하학도 달랐고요. 두 우주선 모두 통과 후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2013년 8월 통과한 지 거의 1년 만에 태양 입자를 다시 잠깐 감지했어요.
그러다 다시 사라졌죠. 경계가 우주선 위로 밀려왔다가 물러난 겁니다. 이런 진동은 태양 활동에 의해 발생해요. 강력한 태양풍 폭발이 태양권을 통해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태양권 계면에 부딪히면 일시적으로 바깥쪽으로 밀어내죠. 경계가 우주선을 지나 확장되었다가 펄스가 소멸하면 수축하는 거예요. 이 진동은 태양 폭풍에 반응하는 태양권 계면의 숨결입니다. 수십억 마일 떨어진 곳에서 팽창하고 수축하는 거예요. 2012년에 발생한 폭풍의 압력파는 2014년이나 15년까지 경계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은 예측되지 않았어요. 기존 모델들은 태양권 계면을 안정적인 것으로 취급했거든요. 태양 주기에 따라 수년에 걸쳐 천천히 움직인다고 봤죠. 몇 주나 몇 달 만에 급격하게 진동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지한 우주선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이쪽 저쪽으로 경계를 넘나들 만큼 말이죠. 태양계의 경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을 그어서 여기가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는 움직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몇 천문 단위씩 이동하기도 하죠. 120 천문 단위 지점에 있다면 당신은 태양계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성간 공간에 있는 걸까요? 대답은 언제 질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성간 공간일 수 있어요. 다음 달 태양 펄스가 도착한 후에는 다시 태양권 덮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몇 달 후엔 또 성간 공간이 되고요. 이것이 충격적인 발견 세 번째입니다. 전환은 복잡하고 길게 이어지며 역동적입니다. 여러 번의 교차, 자기 고속도로, 진동.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깔끔한 경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보이저 1호는 성간 매질을 직접 샘플링한 최초의 우주선입니다. 보이저 이전에는 성간 공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원격 관측에서 나왔어요. 먼 별들의 분광학, 수소 구름의 전파 관측, 이론 모델들이죠. 보이저는 직접 측정합니다. 계측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수치를 읽는 거예요.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0.08개의 입자입니다. 지구의 최고 진공 챔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00만 개의 입자 밀도를 달성하죠. 성간 공간은 우리가 최고의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진공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비어있는 건 아닙니다. 세제곱센티미터당 0.08개라는 건 세제곱미터당 8만 개의 입자를 의미해요. 해수면에서 공기 세제곱미터는 약 10의 25 승계의 입자를 포함합니다. 성간 공간은 공기보다 약 10조조배 덜 밀집되어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는 있습니다. 온도는 약 섭씨 3만에서 5만 도입니다. 뜨겁게 들리지만 온도는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지 열 함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입자가 너무 적어서 온도가 높아도 열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간 공간에 있는 우주비행사는 타는 게 아니라 얼어붙을 거예요. 열을 전달할 입자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압력은 양영점 000000003 파스칼입니다. 해수면에서 지구의 대기압은 약 10만 1000 파스칼이에요. 성간 압력은 지구의 약 110조분의 1이죠. 하지만 이 압력이 태양권 계면에서 태양풍의 균형을 맞춥니다. 엄청나게 희박하지만 태양의 유출을 막기에 충분해요. 보이저는 성간 매질에서 플라즈마 진동을 감지합니다. 플라즈마를 통해 이동하는 압축과 희박화의 파동이죠. 2012년과 2013년에 보이저 1호는 여러 차례의 진동 폭발을 감지해요. 주파수를 통해 과학자들은 전자 밀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측정마다 값이 약간씩 다르게 나와요. 밀도가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거든요. 몇 천문 단위 거리에 걸쳐 10에서 20%씩 변합니다. 이런 변화는 태양권 계면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요. 밀도가 높은 지역은 그 방향에서 태양권을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밀도가 낮은 지역은 태양권이 더 멀리 확장되도록 해주죠. 성간 매질 역시 자기화되어 있습니다. 은하의 전체 구조의 일부인 자기장을 포함하고 있어요. 보이저 2호는 약 50 나노테슬라의 자기장 강도를 측정합니다. 지구 표면의 자기장은 약 5만 나노테슬라예요. 성간 자기장은 지구의 약 100만 분의 1 정도 세기죠. 하지만 광대한 거리에 걸쳐 이렇게 약한 자기장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즈마 흐름을 형성하죠. 우주선을 가속시키고요. 은하 전체의 별개를 자기력선의 그물망으로 연결합니다. 이런 특성들 중 어느 것도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모델들은 비슷한 값을 제시했지만 실제 측정치는 일관되게 달라요. 밀도는 예상보다 약간 높거나 낮고요. 온도도 약간 다르죠.
자기장 강도와 방향도 모델이 예측한 것과 꼭 맞지 않습니다. 모든 측정은 이해를 정제하고 과학자들이 모델을 업데이트하도록 강제해요. 이것이 충격적인 발견 네 번째입니다. 성간 공간의 특성이 모델과 일치하지 않아요. 최초의 직접 측정은 밀도, 온도, 압력, 자기장에서 차이를 드러냅니다. 작은 차이지만 중요할 만큼은 충분하죠. 보이저 1호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과학자들이 쓰나미 파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감지한 겁니다. 태양이 일으킨 충격파가 성간 매질을 통해 이동하는 거예요. 태양이 강력한 분출을 일으키면 코로나 질량 방출이나 강한 태양풍 폭발 같은 것 말이죠. 그 펄스가 태양권을 통해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태양권 계면에 도달하면 망치처럼 때리죠. 충격이 성간 매질로 충격파를 발사하는 겁니다. 이 파동들은 성간 플라즈마의 음속으로 이동해요. 초속 약 60m인데 태양풍보다 훨씬 느리지만 1년에 몇 천문 단위를 횡단할 만큼은 빠릅니다. 보이저 1호는 첫 번째 쓰나미를 2012년 10월과 11월에 감지합니다. 플라즈마 파동 계측기가 몇 주간 지속된 진동을 감지하는 거예요. 특정 주파수로 전자 밀도를 계산할 수 있죠. 두 번째 쓰나미는 2013년 4월과 5월에 도착합니다. 주파수가 달라서 밀도가 약간 변했다는 걸 나타내죠. 세 번째는 2014년 3월에, 네 번째는 2015년에 왔어요. 각 파동은 수년 전 태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양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죠. 펄스가 태양권을 통해 초음속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태양권 계면을 때려서 성간 공간으로 충격파를 발사합니다. 몇 달 또는 몇 년 후 보이저가 그 파동이 자신을 지나가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태양의 영향이 태양권 계면을 훨씬 넘어서 확장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태양권에 갇힌 태양풍 플라즈마가 아니라 성간 매질을 통해 이동하는 압력파, 충격파로서 말이죠. 이 파동들은 아마 무한정 이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에너지가 더 넓은 영역에 퍼지면서 점차 소멸하지만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마 태양권 계면 넘어 수십 천문 단위까지요. 이 감지는 또한 보이저가 태양권 계면을 넘었다는 걸 확인해 줍니다. 파동들은 태양 방향에서 오죠. 성간 플라즈마를 통해 이동하고요. 보이저가 여전히 태양권 덮개 안에 있었다면 태양풍 펄스를 직접 감지했을 거예요. 성간 매질을 통해 전파되는 충격파가 아니라요. 쓰나미 파동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떤 모델도 태양의 폭발이 성간 공간에 있는 우주선에 의해 감지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어요. 과학자들은 초신성으로부터 충격파가 성간 매질에 존재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태양으로부터 나온 충격파가 태양권 계면 넘어 수십억 마일에서 감지될 거라고요. 이것이 충격적인 발견 다섯 번째입니다. 태양 폭풍에서 나온 쓰나미 파동이 성간 공간을 통과한다는 사실. 태양의 영향력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당혹스러운 발견이 있습니다. 성간 공간의 자기장 방향이 과학자들의 예측과 완전히 달랐던 거죠. 보이저 1호가 태양권 계면을 넘기 전 모든 모델은 은하 자기장이 태양 자기장과 다른 방향을 가리킬 거라 예측했습니다. 태양 자기장은 일반적으로 태양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죠. 물론 태양의 자전과 난류 때문에 비틀리고 엉켜있지만요. 반면 은하 자기장은 우리 은하의 거대한 구조를 따라 정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은 오리온팔, 작은 나선팔 안에 위치해 있어요. 은하 자기장은 나선팔과 평행하게 흘러야 하죠. 그렇다면 태양권 계면을 넘을 때 자기장이 회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극적인 반전은 아니더라도 태양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은하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걸 알려주는 뚜렷한 변화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저 1호는 그런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태양권 계면을 넘은 뒤 자기장 방향이 넘기 전과 본질적으로 똑같았던 겁니다. 이 사실은 수개월 동안 혼란과 논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리죠. 이 지역의 국소 은하 자기장이 우연히도 태양 자기장과 거의 평행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순전히 우연입니다. 성간 공간의 자기장선이 보이저 1호가 넘은 지점에서 태양권의 자기장과 거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보이저 2호의 통과는 약 20도 정도의 작은 자기장 회전을 보여줍니다. 극적이진 않지만 측정 가능한 수준이었죠. 이 발견은 근처 성간 공간의 자기장 방향이 균일하지 않다는 걸 드러냅니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보이저 1호의 위치에서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121 천문단이 떨어진 다른 방향의 보이저. 이 호 위치에서는 약간 다르게 가리킵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성간 자기장은 막대 자석처럼 균일하지 않거든요. 플라즈마 전류와 항성의 영향으로 구조화되고 비틀리고 뒤엉켜 있죠. 하지만 이건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로는 쉽게 추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00 천문단위 이상 떨어진 두 지점에서 측정했는데 약간 다르죠. 그 사이 지점들에서 자기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다른 방향에서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린 모릅니다. 자기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주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전 입자들은 이동하면서 자기장선을 따라 나선형으로 움직여요. 자기장선은 입자를 안내하는 통로처럼 작용하죠. 은하 자기장선이 유리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우주선을 태양권 안으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잘못 가리키고 있으면 우주선이 튕겨나가죠. 국소 은하 자기장 구조를 이해하는 건 지구의 우주선 노출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우주선은 대기 화학에 영향을 줍니다. 연대 측정에 사용되는 탄소 14 같은 동위원소를 생성하죠. 구름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의 방사선량에도 기여하고요. 지질학적 시간 규모로 보면 우주선 유입량은 변해왔습니다. 우린 이걸 빙액과 퇴적물의 동위원소 기록에서 봅니다. 일부 변화는 지구 자기장 변화에서 비롯되고 일부는 근처 초신성 폭발에서 또 일부는 태양이 서로 다른 성간 압력을 가진 지역을 통과하면서 태양권 차폐가 변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보이저들은 현재 배치의 스냅샷을 제공하지만 그 배치는 정적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은하를 통과하면서 변하죠. 이것이 충격적인 발견 6번째입니다. 자기장 방향이 예상과 달랐고 겨우 100 천문단이 떨어진 두 지점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은하 우주선은 태양계 밖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들로 대부분 양성자입니다. 초신성 충격파, 펄서 바람, 그리고 다른 격렬한 사건들에 의해 가속되어 수백만에서 수조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죠. 일부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달성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에너지에 도달합니다. 보이저들은 우주선의 강도와 구성을 측정합니다. 목표는 태양권이 은하 우주선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차폐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보이저 1호가 태양권 덮개를 통과하면서 우주선 강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예상된 일이죠. 태양권 덮개 깊숙이 들어갈수록 차폐가 약해지고 더 많은 우주선이 침투하니까요. 하지만 우주선이 들어오는 방향은 놀라웠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방향에서 대략 동일한 강도를 예상했거든요. 대신 비대칭이 나타났습니다. 특정 방향에서 다른 방향보다 더 많이 들어왔죠. 보이저 1, 호가 태양권 계면을 넘은 뒤 우주선 강도는 새로운 수준으로 뛰어오릅니다. 태양권 덮개보다 약 10에서 20% 높아진 거예요. 이건 태양권이 차폐를 제공한다는 걸 확인시켜줍니다. 태양으로부터 수십억 마일 떨어진 바깥쪽 태양권 덮개조차 성간 공간에 비해 우주선 강도를 10에서 20% 줄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방향 분포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주선이 균일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특정 방향에서 명확한 증가가 있었고 다른 방향에서는 감소가 있었죠. 보이저 이 호도 통과 후 이를 확인합니다. 태양권 덮개보다 성간 공간에서 우주선 강도가 더 높고 방향 비등방성이 있다는 걸요. 비등방성은 국소 성간 매질의 구조가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아마도 오래된 초신성 잔해 같은 근처 원천이 있거나 은하 자기장이 특정 방향에서 우주선을 우선적으로 안내하는 걸 수도 있죠. 흥미롭게도 두 보이저 모두 은하 중심 방향에서 더 낮은 우주선 강도를 감지합니다. 직관에 반하는 일이죠. 은하 중심은 별 밀도가 가장 높고 초신성 폭발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 방향에서 더 많은 우주선을 예상할 텐데요. 설명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은하 중심 쪽으로 자기장이 더 강하다는 거죠. 내부 은하에서 바깥쪽으로 전파되려는 우주선이 자기장에 갇혀 산란됩니다. 그 방향에서 우리 지역에 도달하는 게 더 적은 거예요. 이건 여전히 활발한 연구 분야입니다. 보이저들은 성간 공간의 우주선 강도와 방향성에 대한 최초의 직접 측정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점에서의 두 측정만으로는 3차원 구조를 완전히 매핑할 수 없죠. 미래 임무는 다른 방향들을 탐사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발견 7번째입니다. 우주선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들어온다는 것. 원천 분포가 단순한 모델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5년짜리 임무를 위해 설계된 두 우주선이 어떻게 지구에서 110억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런 발견들을 하게 됐을까요? 여정은 목성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저 1호는 1979년 3월에 목성에 도달합니다. 보이저 2호는 1979년 7월에 도착하죠. 이 만남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에 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목성 대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적점은 복잡한 구조를 드러내죠. 보이저 이전 천문학자들은 대적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지만 무엇이 그걸 일으키는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보이저 이미지는 그것이 고기압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반기류죠. 폭풍은 주변 구름보다 약 8km 위로 솟아 있습니다. 색상은 태양빛이 대기의 단순한 화합물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복잡한 유기분자에서 나옵니다. 대기에는 수십 개의 작은 폭풍들이 있죠. 흰색 타원형과 갈색띠 모양의 폭풍들, 각각이 지구의 대부분의 허리케인보다 큽니다. 이 폭풍들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때로는 합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목성의 강력한 바람과 자전이 지배하는 복잡한 춤을 추며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대기에서 번개가 번쩍입니다. 지구의 번개와 비슷하지만 구름 사이 또는 구름과 더 깊은 대기층 사이의 전기 방전이죠. 하지만 목성의 번개는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일부는 지구의 일반적인 번개보다 100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죠. 양극에서는 오로라가 타오릅니다. 지구의 북극광이나 남극광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지구의 오로라는 태양풍에서 나온 하전입자가 대기 분자와 충돌해 생깁니다. 하지만 목성의 오로라는 자전과 자기장으로 구동되죠. 목성의 자기장이 우주를 휩쓸면서 이오의 화산 활동에서 나온 하전입자들을 끌어모읍니다. 이 입자들은 자기장선을 따라 극쪽으로 나선형으로 이동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목성의 상층 대기와 충돌합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지구 오로라보다 1000배나 밝은 빛이 극지역에 걸쳐 수천 마일로 펼쳐지는 거죠. 구름띠는 시속 400마일을 초과하는 바람을 보여줍니다. 지구의 제트기류는 기껏해야 시속 200마일에 도달하죠. 목성의 바람은 행성의 빠른 자전으로 구동됩니다. 목성은 10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바퀴를 완전히 돕니다. 지구보다 11배나 넓은데도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자전하는 거죠. 이것이 동쪽으로 흐르는 바람과 서쪽으로 흐르는 바람의 교대띠로 대기를 조직하는 강력한 코리올리 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목성의 위성들에서 나옵니다. 천문학자들은 갈레오가 1610년에 발견한 이후로 목성의 4개의 큰 위성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 집단적으로 갈릴레오 위성이라 불리죠. 지구에서 보면 작은 빛의 점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망원경도 표면 특징을 분해할 수 없었죠. 천문학자들은 크기, 궤도, 밝기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알 수 없었습니다. 보이저가 그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가장 안쪽의 큰 위성인 이오는 지구의 달처럼 차갑고 죽은 천체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항법 엔지니어인 린다 모라비토가 보이저 1호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미지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오의 가장자리에서 뻗어나온 이상한 우산 모양의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지구 밖에서 발견된 최초의 활화산이죠. 이오는 전체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로 밝혀집니다. 보이저는 근접 비행 동안 9개의 활화산을 발견합니다. 나중 관측에서는 400개 이상의 화산 중심지가 목록화되죠. 표면은 황과 규산염 용암에 의해 끊임없이 재포장되어 이오의 독특한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을 부여합니다. 일부 화산 기둥은 표면에서 거의 200마일 높이에 도달합니다. 물질은 시속 1000마일을 초과하는 속도로 분출되죠. 화산 활동은 조석 가열에서 비롯됩니다. 목성의 엄청난 중력과 유로파 및 가니메데의 끌어당김이 결합되어 이오의 내부를 끊임없이 구부립니다. 이 구부러짐이 마찰을 일으키고 열을 발생시켜 암석을 녹이고 화산으로 분출시키는 거죠. 이론화되었지만 보이저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증되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지질학의 에너지원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행성 내부의 방사성 붕괴만이 아니라 중력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조석 가열이 화산 활동과 지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것은 이오, 유로파, 엔셀라두스, 그리고 잠재적으로
거대 외계 행성을 도는 외부 위성에 적용됩니다. 유로파는 다른 미스터리를 제시합니다. 표면은 균열과 능선으로 교차된 매끄러운 얼음입니다. 분화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갱신되는 젊은 표면을 시사하죠. 얼음은 복잡한 패턴으로 깨지고 다시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긴 선형 균열, 라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수백 마일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얼음이 부서져서 다시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혼란스러운 지형을 보여주죠. 하미는 심오합니다. 그 얼음 아래에 액체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오보다는 덜하지만 조석 가열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바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오를 찢어놓는 것과 같은 중력 상호작용이 유로파의 내부를 부드럽게 데워서 얼음 껍질 아래의 물을 액체로 유지할 만큼 충분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는 바다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표면 특징과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황 증거이지만 유로파가 지하바다를 품고 있을 가능성은 지구 밖에서 생명을 찾는데 가장 흥미로운 목표 중 하나로 만듭니다. 나중 임무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갈릴레오가 바다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할 겁니다. 표면 아래 전도층을 시사하는 자기장 측정이죠. 아래 바다에서 나왔을 수 있는 염분을 보여주는 표면 구성도요. 하지만 보이저가 첫 번째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얼음 위성이 바다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첫 번째 제안이었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는 복잡한 표면을 보여줍니다. 분화구로 덮인 오래되고 어두운 지형과 홈과 능선이 있는 더 젊고 밝은 지형이죠. 위성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지질학적 재포장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바깥쪽 갈릴레오 위성인 칼리스토는 분화구가 많습니다. 표면은 고대의 것이며 아마도 수십억 년 동안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오에 끊임없이 갱신되는 표면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보이저는 또한 목성의 고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희미하고 먼지 크기의 입자로 만들어진 고리죠. 토성의 장관을 이루는 얼음 고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천문학자들은 고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지구에서는 결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1979년에 그 존재를 확인합니다. 고리는 얇고 희미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이 발견은 고리 시스템이 거대 행성 주변에서 흔할 수 있음을 시사하죠. 아마도 모든 거대 행성에는 고리가 있을 겁니다. 토성처럼 장관을 이루는 것도 있고 목성처럼 희미한 것도 있겠죠. 보이저들이 목성을 떠날 때까지 이전의 모든 관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수천 장의 이미지, 자기장 측정, 방사선 환경, 대기 구성, 4개의 주요 위성과 몇 개의 작은 위성에 대한 데이터, 고리 시스템의 발견까지요. 임무는 엄청난 성공이었고 다음은 토성입니다. 보이저 1호는 1980년 11월에 토성에 도달합니다. 보이저 2호는 1981년 8월에 도착하죠. 토성의 고리는 갈릴레오가 1610년에 처음 본 이후로 관측되어 왔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토성에 귀나 손잡이가 있다고 생각했죠. 1650년대가 되어서야 크리스티안 호이겐스가 토성이 고리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80년대까지 천문학자들은 토성이 틈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A고리, B고리, C고리, 카신이 간극이죠. A고리와 B고리 사이에 큰 틈이었지만 진정한 복잡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들이 드러낸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하나의 고리로 보던 것은 실제로는 수천 개의 미세한 고리들이 모여있는 것이었죠.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고체가 아니었습니다. 연속된 판도 아니었죠. 먼지 입자부터 진만한 바위까지 수십억 개의 개별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입자는 궤도 역학 법칙을 따르며 토성 주변을 독립적으로 공전하고 있었죠. 고리에는 파도가 일고 꼬이고 휘어지고 스포크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고리와 함께 회전하는 어두운 방사형 무늬였죠. 처음에는 이 스포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분석한 결과 먼지 입자들이 정전기적으로 고리 평면 위로 떠오르면서 생긴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목자 위성들이 발견됩니다. 고리 가장자리 근처를 도는 작은 위성들이었죠. 이들의 중력이 고리 입자들을 모아주고 날카로운 경계를 유지시켰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F고리 양쪽을 감싸는
두 개의 작은 위성이 중력으로 그 고리를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F고리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따는 머리 같은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서너 가닥이 서로 감겨있는 것처럼 보였죠. 나중 관측으로 이 따는 구조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목자 위성들이 고리 입자들을 교란시키면서 생긴 현상이었죠. 복잡성의 수준은 놀라웠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단순한 잔해띠가 아니었습니다. 중력, 궤도 역학, 입자 충돌이 모든 규모에서 구조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시스템이었죠. 수천 마일에 걸친 거대한 특징부터 몇 피트 크기의 개별 입자까지 밀도파가 고리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음파와 비슷했지만 토성의 위성들과의 중력 공명으로 인해 발생했죠. 입자들이 위성의 궤도와 특정 비율로 공전하는 곳에서 반복되는 중력 당김이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파동들이 고리 물질을 압축하고 희박하게 만들며 나선 패턴을 그렸죠. 굽힘파도 나타났습니다. 중력 교란에 반응해 고리 평면이 수직으로 휘어지는 현상이었죠. 고리는 얇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았죠. 수천 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지만 대부분의 장소에서 두께는 겨우 30피트 정도였습니다. 종이 한 장보다 얇은 비율이었죠. 토성을 빛이 볼 크기로 줄인다면 고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타이탄,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은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행성에 필적하는 두꺼운 대기를 가진 위성이었죠. 이것은 1940년대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제라드 카이퍼가 타이탄의 스펙트럼에서 메탄 흡수선을 검출했을 때였죠. 보이저 1호가 근접 비행을 합니다. 2500마일 이내로 접근했죠. 우주선은 다른 목표들을 방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근접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타이탄 근접 비행을 허용하는 궤도는 보이저 1호가 천상성과 해왕성으로 계속 갈 수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보이저 2호가 얼음거인들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탄 접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대기는 예상보다 훨씬 두꺼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표면 압력은 지구 해수면의 약 1.5배였죠. 금성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위성이나 행성보다 높은 압력이었습니다. 구성 성분은 지구처럼 주로 질소였습니다. 약 95%가 질소였지만 나머지는 메탄과 다른 유기 화합물들이었죠. 메탄, 에탄, 프로판, 아세틸렌. 대기에서 복잡한 유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표면은 불투명한 주황색 안개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양빛이 메탄을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광화학 스모그층이었죠. 스모그 입자들은 톨린이라는 복잡한 유기 분자들이었습니다. 초기 지구에 존재했을 수 있는 화합물들과 비슷했죠. 보이저는 표면을 뚫고 사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안개층 꼭대기만 볼 수 있었지만 대기 데이터는 매혹적이었습니다. 온도, 압력, 구성 성분, 다양한 고도에서의 측정값들. 타이탄은 지구의 물 순환과 유사한 메탄 순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탄이 표면에서 증발하고 구름을 형성하고 다시 비로 내렸죠. 표면에는 액체 메탄과 에탄의 호수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액체 탄화수소가 흐르는 강과 개울도요. 태양빛이 메탄을 분해하고 복잡한 분자들을 만들어내는 유기화학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표면 온도는 약 영하 179도였습니다. 물얼음이 바위처럼 단단할 정도로 차가웠지만 메탄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을 만큼은 따뜻했죠. 타이탄은 미래 탐사의 또 다른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나중에 13년 동안 토성 궤도를 돌게 됩니다. 호이겐스 탐사선은 2005년에 타이탄에 착륙해 표면의 첫 이미지를 전송하죠. 메탄 호수, 강수로 유기물 모래로 된 사구들이 있는 세계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십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저는 타이탄이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세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날씨와 계절이 있고 침식과 퇴적으로 형성된 표면을 가진 위성이었죠. 지구 외의 표면에 액체가 흐르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타이탄에서 그 액체는 물이 아니라 메탄과 에탄이었지만요. 토성을 지나고 나서 두 보이저는 갈라집니다. 보이저 1호는 태양계 평면 위쪽으로 보내져 가능한 한빨리 성간 우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행성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었죠.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이 먼 얼음 거인들을 방문한 유일한 우주선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1986년 1월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이상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궤도 평면에 대해 98도 기울어져 있죠.
팽이처럼 회전하는 대신 배럴처럼 궤도를 따라 구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84년 궤도 동안 극들이 번갈아 태양을 향하고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각 극은 42년 동안 계속되는 낮 다음에 42년 동안 계속되는 밤을 경험하죠. 보이저 2호는 천왕성의 대기가 놀랍도록 단조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특징이 거의 없었죠. 메탄이 붉은 빛을 흡수해 생긴 옅은 파란색이었습니다. 바람은 시속 560마일에 달했죠. 10개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위성들이 발견됩니다. 이미 알려진 9개에 더해진 2개의 새로운 고리도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미란다에서 나옵니다. 미란다는 기괴한 지질을 보여줍니다. 고대 크레이터가 많은 지형, 바로 옆에 평행한 능선과 계곡이 있는 홈이 파인 지형이 있었죠. 베로나 루페스를 포함한 거대한 절벽들. 높이가 6마일로 추정됩니다. 화성의 발레스 마리네리스 벽보다 3배 이상 높았죠. 표면은 산산조각 났다가 다시 조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이론은 미란다가 거대한 충돌로 산산조각 난 다음 파편들로부터 다시 조립되었다고 제안합니다. 서로 다른 지형 유형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론은 조석 가열을 언급합니다. 비록 미란다의 현재 궤도는 충분한 스트레스를 제공하지 않지만요. 아마도 과거에는 궤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원인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미란다가 분명히 뭔가 특이한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1989년 8월 해왕성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 지구에서 거의 30억 마일 떨어져 있죠. 보이저 2호의 비행은 그랜드 투어의 절정이었습니다. 발사로부터 12년이 흘렀습니다. 우주선은 4개의 외행성 거인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문했죠. 해왕성은 천왕성과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날씨가 거의 없는 또 다른 밋밋한 얼음 거인일 거라고요. 하지만 해왕성은 방문한 모든 행성 중 가장 역동적인 대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레이트 다크 스팟, 목성의 대적점과 유사한 지구 크기의 폭풍, 스쿠터, 16시간마다 행성을 도는 밝은 구름, 시속 1300마일을 초과하는 바람, 태양계 어떤 행성에서도 측정된 적 없는 가장 빠른 바람이었죠.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 트리톤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줍니다. 트리톤은 해왕성을 역행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죠. 큰 위성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트리톤은 해왕성과 함께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카이퍼 벨트에서 포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트리톤은 활발한 지질 활동을 보입니다. 표면에서 분출하는 질소 얼음 간헐천이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영하 235도인 세계에서 간헐천이라니, 태양계에서 측정된 가장 차가운 표면 중 하나인데도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이라는 겁니다. 메커니즘은 계절적 가열로 추정됩니다. 트리톤의 거리에서도 햇빛은 반투명한 질소 얼음 아래에 어두운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질소가 승화하면서 고체에서 기체로 직접 변하고 압력이 쌓입니다. 결국 압력이 표면을 파열시키죠. 질소가스가 우주로 분출되면서 어두운 입자들을 실어 나르고 그것들이 다시 떨어져 어두운 줄무늬를 만듭니다. 해왕성과 함께 보이저 2호의 행성 탐사 임무가 끝납니다. 두 우주선 모두 원래 설계 목표를 훨씬 뛰어넘었죠. 2호의 활발한 화산 활동을 발견했습니다. 유로파의 지하바다 힌트, 목성의 고리, 토성 고리의 수천 개 작은 고리들,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 미란다의 기괴한 지질, 해왕성의 역동적인 대기와 최고 속도의 바람, 트리톤의 간헐천, 수만 장의 이미지와 측정 데이터가 외행성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선들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고 여전히 과학 연구가 가능했죠. 그래서 나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저 성간 임무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주선들은 계속 바깥쪽으로 나아가며 태양의 영향력이 끝나는 경계를 찾을 것입니다. 어떤 우주선도 그렇게 멀리 간 적이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델과 예측을 가지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게 밝혀질 것입니다. 행성 탐사의 성공은 과학자들이 경계에 대한 예측에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모델들은 행성들에 대해 작동했으니까요. 분명 태양권 계면에 대해서도 작동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태양계의 가장자리는 행성과 다릅니다. 두 개의 플라즈마 사이의 역동적인 경계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한 것으로 밝혀졌죠.
보이저의 발견들은 미래의 성간 여행 시도에 심오한 함의를 갖습니다. 성간 우주선이 통과할 환경에 대한 최초의 직접 측정값을 제공했으니까요. 그리고 현실은 냉정합니다. 보이저 1호는 거의 50년 동안 여행했습니다. 약 159 천문단위, 148억 마일을 이동했죠. 인상적으로 들리지만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우리 태양의 가장 가까운 별은 4.24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약 26만 8천 천문단위, 약 25조 마일입니다. 보이저의 속도로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하는데 약 7만 3천 년이 걸릴 겁니다. 7만 3천 년입니다. 기록된 인류 역사 전체보다 길고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시간보다 길며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보다 긴 시간이죠. 그리고 보이저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보이저 1호가 가장 가까이 지나갈 별은 약 4만 년 후의 글리제 445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접근이라는 게 1.6 광년, 9.4 조마일입니다. 보이저는 그 별의 항성계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별들 사이의 광활한 공허를 지나칠 뿐이죠. 보이저 2호는 약 4만 년 후에 로스 248의 1.7 광년 내로 지나갈 겁니다. 역시 중요할 만큼 가깝지 않죠. 이런 시간 규모는 근본적인 도전을 드러냅니다. 거리가 너무나 광활해서 시속 수만 마일로 여행하는 것도 절망적으로 느립니다. 성간 여행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려면 극적으로 더 높은 속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광속의 몇 %, 가까운 별들까지 합리적인 여행 시간을 위해서는 아마 10%는 되어야 하죠. 광속의 10%는 시속 약 6,700만 마일입니다. 보이저보다 약 1,700배 빠른 속도죠. 그 속도라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2년 거리입니다. 여전히 평생이지만 한 인간의 경력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우주선을 보내고 데이터가 돌아오기 시작할 때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광속의 10%에 도달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저의 발견들은 추가적인 도전들을 드러냅니다. 성간 매질은 극도로 희박하지만 비어있지 않습니다.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0.08개의 원자, 대부분 수소와 헬륨입니다. 보이저의 속도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주선이 가끔 수소 원자와 충돌하지만 충격은 무시할 만하죠. 하지만 광속의 10%에서는 모든 충돌이 중요해집니다. 충돌의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광속의 10% 속도 충돌은 보이저 속도 충돌보다 약 2,800만 배 더 많은 에너지를 갖습니다. 광속의 10%로 우주선에 부딪히는 수소 원자는 약 6전자볼트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많게 들리지 않지만 원자가 많습니다. 1제곱미터 단면적의 우주선이 광속의 10%로 여행하면 초당 약 10의 14 승계의 수소 원자와 충돌합니다. 초당 100조개의 원자죠. 각 충돌은 작은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합쳐집니다. 원자 충돌로 축적되는 총 전력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천 와트가 될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주선 선체의 열로 나타나며 복사선 손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각각의 고속 충돌은 선체 물질에서 원자를 떨어뜨려 결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것이 축적됩니다. 재료가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전자장치가 손상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중성수소만 고려한 것입니다. 성간 매질은 하전 입자인 우주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이저는 성간 공간의 우주선 강도를 내부 태양계 수준의 약 2배로 측정했습니다. 우주선은 수백만에서 수십억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고에너지 입자들입니다. 열수소보다 훨씬 더 피해를 줍니다. 단 하나의 고에너지 우주선이 물질 깊숙이 침투하여 2차 입자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수십 년의 여행 동안 우주선 노출은 상당할 것입니다. 탑승한 인간은 무거운 차폐가 필요할 겁니다. 전자장치는 방사선 강화가 필요하고 생물학적 샘플은 보호가 필요하죠. 보이저의 측정값은 기준 방사선 환경을 제공합니다. 미래 임무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적절한 차폐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 측정도 중요합니다. 보이저는 하전 입자들이 자기장에 의해 어떻게 휘어지는지도 측정했습니다. 은하 자기장은 약합니다. 겨우 50 나노테슬라죠. 하지만 광대한 거리에서는 아무리 약한 자기장도 입자를 휘게 만듭니다. 미래 추진 시스템 중 하나로 자기도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기장을 이용해 성간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죠. 이런 기술을 쓰려면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이저의 측정치가 바로 그 첫 번째 실제 데이터를 제공한 겁니다. 쓰나미 파동 탐지는 또 다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성간 공간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태양 폭풍의 충격파가 수십억 마일을 진행하죠. 다른 별들도 비슷한 교란을 일으킬 겁니다. 성간, 우주선이 먼 별의 폭발에서 나온 충격파를 만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밀도나 온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우주선 강도도 순간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요. 성간 매질이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라는 사실, 장기 임무를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태양권의 모양과 크기에 대한 발견도 중요합니다. 태양계를 떠나는 우주선은 반드시 태양권 계면을 통과해야 합니다. 방향에 따라 120 천문 단위일 수도 있고 150 천문 단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성간 공간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 아는 것, 임무 설계에서 핵심입니다. 태양권 계면은 태양의 영향력이 사실상 끝나는 마지막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 너머로 가면 우주선은 진정으로 혼자가 되는 거죠. 통신 지연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120 천문 단위에서는 신호가 편도로 거의 17시간 걸립니다. 1000 천문 단위에서는 닷새 이상이에요. 1광년이면 편도로 1년 넘게 걸리죠. 오르트 구름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둘러싼 얼음, 천체들의 가상 껍질입니다. 약 2000 천문 단위에서 시작해서 최대 10만 천문 단위까지 뻗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거리의 절반이죠.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 안쪽 가장자리에 도달하려면 약 300년이 걸립니다. 바깥쪽 끝을 벗어나려면 약 3만 년이 필요하고요. 훨씬 빠른 성간 임무라 해도 여정의 대부분을 오르트 구름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태양의 중력 영향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르트 구름의 상태를 모릅니다. 천체 밀도가 충돌 위험을 일으킬 만큼 높을까요? 고속 우주선을 손상시킬 먼지 입자가 있을까요? 보이저는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할 겁니다. 오르트 구름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장비들이 멈출 테니까요. 하지만 보이저가 50년을 날아갔는데도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관점을 제공합니다. 태양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큽니다. 진정한 성간 공간으로의 여정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깁니다. 이 모든 현실이 성간 여행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현재 가진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광속의 상당 분율에 도달하는 진보된 추진 시스템, 수십 년간 충돌과 방사선을 견디는 견고한 재료, 유지보수 없이 수십 년 작동하는 동력원, 광년을 가로질러 신호를 보내는 통신 시스템, 자율 항법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왕복 통신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실시간 제어가 불가능하니까요. 보이저들은 우리가 무엇과 맞서야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환경을 측정했어요. 우리 지역 우주 동네조차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드러냈죠. 이게 성간 여행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전과 시간 규모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보이저가 미래 성간 탐사에 기여한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태양계 너머로 무언가를 보내서 계속 작동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 우주선들에 적용된 공학, 이중화, 단순성, 견고함, 이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기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 성간 임무는 비슷한 견고함이 필요하지만 증폭되어야 합니다. 50년 지속될 수 있다면 성간 임무는 10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할 겁니다. 보이저가 150억 마일에서 통신할 수 있다면 성간 임무는 1조 마일 이상에서 통신해야 하죠. 도전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보이저들은 우리가 성간 환경에서 작동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요, 태양계를 떠나는 게 가능하다는 개념 증명인 셈입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는 카메라를 뒤로 돌려 태양계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우주선은 지구에서 약 37억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해왕성 궤도 넘어 약 40천문 단위였죠. 태양권 계면을 향해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도착까지는 아직 수십 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나사는 보이저 1호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캔 플랫폼을 회전시켜 일련의 이미지를 찍으라고요. 태양계의 가족 초상화였습니다. 6행성의 이미지. 지구, 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워 눈부심 속에 잃어버렸습니다. 화성은 너무 작고 어두웠어요. 명왕성은 너무 희미해서 탐지할 수 없었죠.
그 이미지들 중 하나에서 지구는 작은 점으로 나타납니다. 창백한 푸른 점, 한 픽셀도 안 되는 크기로 흩어진 햇빛 광선 속에 떠 있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이미지를 봤습니다. 보이저의 카메라를 싣는데 원동력이었고 골든 레코드 작업에 참여했던 그 사람이요.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아 인류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가장 심오한 성찰을 썼습니다. 그는 지적했습니다. 살았던 모든 사람이 저 점 위에서 살았다고요. 모든 인간 드라마, 모든 전쟁, 모든 로맨스, 모든 승리와 비극, 그 모든 게 햇빛 속에 떠있는 먼지 한 점 위에서 펼쳐졌다고요. 보이저의 관점에서 지구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 행성 중 하나일 뿐이었죠. 목성보다 작고 금성보다 희미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왔기에 그게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것만 빼면 구별할 수 없었어요. 창백한 푸른 점 이미지는 보이저의 가장자리 발견들과 심오한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그 이미지를 찍은 우주선은 계속 나아가 태양권 계면을 건넜습니다. 성간 공간에 진입했죠. 태양의 영향권 너머 은하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성간 공간에서 보면 지구는 더욱 미미합니다. 태양계 전체가 은하의 광대함 속 작은 거품입니다. 태양은 수천억 개 별 중 하나죠. 태양권은 성간 공간의 상상 초월한 광대함 속 작은 영역 하나일 뿐입니다. 보이저들이 이룬 발견들은 우리 지역 우주 동네조차 우리가 깨달았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은하에 대해, 우주에 대해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더 많을까요? 창백한 푸른 점 이미지는 규모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최근의 일인지 말이죠. 지구는 45억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인류는 고작 30만 년 존재했을 뿐입니다. 문명은 10,000년 정도죠. 우주 탐사는 70년도 채 안 됐습니다. 보이저는 49년 전 발사됐습니다. 한 인간의 평생을 날아갔지만 태양계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어요. 태양권계면 바로 넘어 성간 공간의 초입에 있을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4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보이저의 속도로는 거기 도착하는데 73,000년 걸려요. 그런데 보이저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약 4만 년 후 다른 별들을 1광년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스쳐 지나갈 뿐이죠. 진정한 성간 여행, 별과 별 사이를 오가며 다른 행성계를 방문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능력 밖입니다. 보이저가 성간 우주선이라고 불리는 건 태양권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별들 사이 공간에 있죠. 하지만 다른 별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표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룬 성과는 경이롭습니다. 197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두 우주선이 인류가 만든 그 어떤 것보다 멀리 날아갔습니다. 아무도 가까이서 본 적 없는 세계들을 방문했어요. 그 어떤 우주선도 도달한 적 없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오직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조건들을 측정했죠. 우주는 언제나 우리 모델보다 복잡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항상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탐사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조차 몰랐던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이죠. 창백한 푸른 점 이미지는 바로 그 탐사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곳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곳이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얼마나 작은지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정을 이어가는 거죠. 2026년 발사 후 거의 50년이 지났지만 두 보이저 모두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우주선들은 5년짜리 임무를 위해 설계됐어요. 설계 수명의 10배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방사성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 안에 플루토늄이 붕괴됩니다. 전력 출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전원을 교체하거나 재충전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태양으로부터 약 159 천문단위, 약 148억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22시간 넘게 걸려요. 보이저 2호는 약 132 천문단위, 약 123억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신호는 약 18시간 걸리죠. 두 우주선 모두 태양 기준으로 대략 시속 3만 8천 마일로 움직입니다. 보이저 1호가 더 빠르고 더 멀리 있어요. 매년 보이저 1호는 태양으로부터 약 3.6 천문단위 더 멀어집니다. 보이저 2호는 연간 약 3.3 천문단위씩 멀어지죠. 전력 상황은 심각합니다. 2026년 보이저 1호의 남은 전력은 약 249와트입니다. 계기들과 시스템을 작동하는데 약 245와트가 필요해요.
여유는 단 4와트뿐입니다. 몇 달마다 엔지니어들은 히터 하나를 더 끄거나 시스템을 대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우주선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어요. 일부 계기들은 이미 얼어붙어 작동을 멈췄습니다. 2020년 나사는 보이저 이 호위 우주선 계기 히터를 껐습니다. 계기 온도가 영하 74도까지 떨어졌어요. 엔지니어들은 고장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작동했습니다. 1970년대 공학이 설계 온도보다 40도 낮은 온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데이터를 보내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략 2025년에서 2027년쯤이면 핵심 시스템과 과학계기를 돌릴 전력이 부족해질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계기들을 영구적으로 끄기 시작해야 해요. 2030년, 늦어도 2032년쯤이면 전력 예산이 고갈될 겁니다. 우주선은 지구와 통신할 전력이 없을 거예요. 송신기가 침묵에 빠질 겁니다. 보이저들은 계속 날아갈 겁니다. 여전히 온전할 거예요. 안테나와 방사성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가 여전히 붙어 있을 테지만 죽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작동시킬 전력이 없습니다. 통신할 방법도 없죠. 허공 속을 조용히 표류할 뿐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 계속 표류할 겁니다. 보이저 1호는 대체로 뱀주인자리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약 4만 년 후 글리제 445라는 별로부터 1.6 광년 이내를 지나갈 거예요. 보이저 1호의 예측 가능한 미래에서 가장 가까운 별 접근이죠. 1.6 광년은 약 9.4 조마일입니다. 보이저는 그 별에 행성계가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별들 사이 광대한 공허 속에서 그냥 지나칠 뿐이죠. 보이저 2호는 공작자리와 인디언자리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약 4만 년 후 로스 248이라는 별로부터 1.7 광년 이내를 지나갈 거예요. 그 근접 통과 후 보이저들은 계속 은하를 떠돌 겁니다. 결국 다른 별들 가까이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수백만 년에 걸쳐 별들과의 조우와 그들의 중력장이 보이저의 궤적을 서서히 바꿔놓을 겁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이 우주선들은 다른 모든 별들과 함께 은하 중심을 공전할 거예요. 약 2억 2,500만 년마다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골든 레코드는 여전히 붙어 있을 겁니다. 금은 우주에서 부식되지 않아요. 산소도 없고 물도 없고 금속을 손상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코드는 수억 년, 어쩌면 수십억 년 동안 온전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어떤 문명이 그것들을 발견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우주는 너무 광대하고 보이저들은 너무 작아요. 그리고 특정 별을 향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을 겁니다. 성간 공간을 향한 인류 최초의 대사로서 우주선이 은하를 단 한 바퀴 도는 동안에도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종족의 메시지를 실어 나르면서 말이죠. 각 보이저는 골든 레코드를 싣고 있습니다. 12인치 금도금 구리 디스크로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레코드는 우주 진공 속에서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도록 설계됐습니다. 금은 부식되거나 산화되지 않아요. 우주엔 산소도 없고 물도 없고 금속을 손상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는 물리적으로 표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기적이나 전자적으로 저장된 게 아니에요. 홈에는 비닐 레코드와 비슷한 아날로그 오디오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만 담긴 게 아니라 신중하게 선별된 지구의 소리, 이미지, 음악이 담겨 있죠. 레코드에는 지구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 신중하게 선별된 소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떨어지는 빗소리, 우르릉거리는 천둥, 해변에 부서지는 파도, 화산 폭발의 깊은 진동과 폭발음, 지진의 저주파 진동까지 지구의 역동성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바다에서 녹음된 혹등고래의 노래도 들어있어요. 이 신비롭고 복잡한 소리는 수중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죠. 여러 종의 새소리, 귀뚜라미의 경쾌한 울음, 연못의 개구리 소리, 개 짖는 소리. 지구 생명의 다양성을 전달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의 소리도 빠질 수 없죠. 우는 아기 소리, 새 생명의 보편적인 신호입니다. 걸어가는 발소리, 남녀의 웃음소리, 심장 박동 소리. 인간 생명을 유지하는 리듬이에요. 엄마와 아이의 키스 소리도 담겼습니다. 도구 사용 소리로 인간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모루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 금속과 금속의 충돌, 나무를 자르는 톱 소리, 목재를 가르는 날의 소리, 트랙터 엔진 소리, 이동수단의 소리는 인간의 이동성을 드러냅니다. 말과 수레, 고대의 운송수단이죠.
기차 기적소리, 산업시대의 상징입니다. 머리 위를 지나가는 제트기의 굉음, 그리고 세턴 5 로켓 발사음, 바로 이 우주선들을 별들로 보낸 그 엄청난 힘의 소리입니다. 세계 각지의 음악과 인류 역사를 아우르는 곡들도 실렸습니다. 선곡이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음악을 고를 수 있겠어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수학적 정밀함과 감정의 깊이가 담겨있죠.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서양 클래식에서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입니다.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3번, 더 친밀하고 사색적인 곡이에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드라마와 아름다움이 결합된 작품이죠. 스트라빈스키의 봄이 제전, 혁명적이고 원초적인 음악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알고 있었어요. 서양 클래식만으로는 모두를 대표할 수 없다는 걸. 자바의 전통음악, 가물란 오케스트라의 복잡한 리듬, 세네갈 음악의 다성 리듬과 응답 패턴,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인 자이르의 피그미 음악, 호주 원주민의 노래, 지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음악 전통 중 하나죠. 페루의 팬파이프 음악, 안데스를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소리, 일본의 샤쿠아치 음악, 명상적이고 절제된 선율, 중국 전통음악의 독특한 오음 음계, 인도 고전음악의 복잡한 라가와 탈라, 미국 남부의 블루스, 고통과 회복력을 표현하는 음악이에요. 재즈, 루이 암스트롱의 독특한 트럼펫과 보컬, 로큰롤, 척 베리의 기타와 미국 10대의 삶을 담은 가사, 조지아 합창 음악의 밀도, 높은 다성화음. 각 곡은 단순히 장르나 문화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인간 표현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담기 위해 선택됐습니다. 칼 세이건이 이끈 선곡위원회는 어려운 선택 앞에서 고민했어요. 모든 음악, 모든 소리는 포함되지 못한 수천 가지 대안을 대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논쟁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고, 타협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더 현대적인 대중음악을 원했어요. 다른 이들은 클래식 음악이 인류의 예술적 성취를 더 잘 대표한다고 느꼈죠. 어떤 이들은 종교음악, 찬송가, 성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를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토착 전통, 하나를 포함하면 다른 것들을 경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질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애썼어요. 많은 문화의 음악을 포함하려 했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문화는 과대대표되고 어떤 문화는 과소대표됐습니다. 하나의 디스크에 인류 문화 전체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정의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외계 문명이 우리에 대해 알기를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도 담겼습니다. 고대 아카드어부터 현대 영어까지. 아카드어는 수천 년 전의 사멸한 언어지만 인류의 고대 뿌리를 대표하죠. 메소포타미아의 또 다른 고대 언어인 수메르어, 히타이트어,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현대 언어들,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중국어, 스페인어, 힌디어,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각 인사말은 짧습니다. 단 몇 문장이에요. 평화와 우정, 지구의 아이들로부터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언젠가 은하 문명 공동체에 합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레코드는 광대하고 경이로운 우주 속에서 우리의 희망과 결의와 선의를 대표합니다. 수십 개 언어로 비슷한 감정을 전합니다. 인사말은 평화, 우정, 선의를 강조해요.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고통받는 종족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116장의 사진이 레코드에 디지털로 인코딩됐어요. 이미지는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저장된 게 아닙니다. 시각 이미지로 디코딩될 수 있는 오디오파형으로 인코딩됐죠. 각 이미지는 각 픽셀의 밝기값을 나타내는 일련의 톤으로 변환됩니다. 수학과 물리학적 정의로 우리의 과학적 이해를 설명합니다. 기본 수학을 보여주는 도표, 이진법의 숫자, 물리단위의 정의, 시간, 거리, 질량, 원자와 분자를 보여주는 화학 구조, DNA 구조, 지구 생명의 유전 정보를 담은 이중나선, 원자 구조, 핵 주위를 도는 전자들, 태양계 구조, 태양과 행성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행성으로서의 지구의 위치, 우주에서 본 지구, 어둠 속에 떠있는 푸른 구슬, 지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풍경들, 하늘로 솟은 산들, 바람이 조각한 모래 언덕의 사막, 빽빽한 초목의 숲, 파도와 해변이 있는 바다, 우리 몸의 구조를 보여주는 인체 해부도, 인간이 다음 세대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생식. 이 이미지들은 논란이 됐어요. 일부 위원들은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들은 지적인 종이라면 인간 생물학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연령, 활동의 사람들, 함께 식사하는 가족, 노는 아이들, 달리고 뛰는 운동선수들, 일하는 사람들, 인간 노동을 보여주는 장면들, 다양한 문명의 건축물, 만리장성, 타지마할, 현대 고층 빌딩, 다양한 문화의 전통 가옥,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보여주는 음식, 인간 창의성을 보여주는 예술, 회화, 조각, 도구 기계, 망원경을 보여주는 기술, 현대 상품 획득 시스템을 보여주는 슈퍼마켓, 도시 교통 문제와 아마도 인간의 과소비를 보여주는 교통체증, 운동을 지배하는 수학 법칙을 보여주는 뉴턴의 프린키피아 한 페이지. 이미지들은 오디오 신호로 인코딩됐습니다. 1977년 당시 초기 텔레비전이나 저속 스캔 텔레비전을 본 사람이라면 익숙했을 기술이죠. 각 지점의 밝기는 오디오 주파수로 인코딩됐죠. 만약 외계 문명이 이 레코드를 발견한다면 특정 오디오 구간이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섬간 우주에서 우주선을 회수할 수 있는 문명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레코드의 알루미늄 커버에 새겨진 설명서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알루미늄 커버 자체가 정보 인코딩의 경이로운 걸작이에요. 레코드 재생법을 설명하는 픽토그램들이 담겨 있죠. 분당 16회전 3분의 2, 기술적 이유로 선택된 묘하게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홈을 따라가는 바늘의 위치와 구성, 오디오 신호에서 이미지를 디코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타이밍과 스캐닝 매개 변수의 이진 표현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펄서를 기준으로 지구의 위치를 보여주는 펄서 지도도 있어요. 펄서는 규칙적인 전파 펄스를 방출하는, 회전하는 중성자별입니다. 각 펄서는 우주적 지문처럼 고유한 주기를 가지고 있죠. 14개 펄서의 주기와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이 지도는 공간과 시간 모두에서 지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같은 지도가 몇 년 전에 발사된 파이오니어 탐사선에도 포함됐었어요. 이 지도는 펄서 주기를 우주적 타임스탬프이자 거리 마커로 사용합니다. 펄서가 에너지를 잃으면서 주기가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표시된 특정 주기들은 레코드가 만들어진 시점을 나타내죠. 골든 레코드 제작은 엄청난 협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과학자, 예술가, 음악가, 언어학자, 인류학자 모두가 기여했죠. 존 롬버그는 많은 다이어그램과 이미지를 만들었고 앤 드루야는 많은 소리를 선정하고 음악 선택을 도왔습니다. 프랭크 드레이크는 펄서 지도를 설계했고요. 린다 살츠먼 세이거는 커버에 인간의 형상을 그렸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 달뿐이었어요. 보이저 우주선은 나사의 빡빡한 일정에 맞춰 제작되고 있었고 발사 기회는 희귀한 행성 정렬 때문에 융통성이 없었죠. 레코드는 발사 전에 완성되고 제조되고 설치되어야 했습니다. 기술적 제약도 도전을 가중시켰어요. 한 장의 디스크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은 홈 간격과 레코드 지름에 의해 제한됐습니다. 오디오 품질과 재생시간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했죠. 고품질 오디오는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해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이미지 해상도와 이미지 개수 사이의 균형도 맞춰야 했어요. 더 많은 이미지는 각각의 해상도가 낮아진다는 뜻이었죠. 모든 결정에는 트레이드오프가 따랐습니다. 무언가를 포함한다는 건 다른 것을 빼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골든 레코드는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 이상이었습니다. 철학적 선언이었고 심오한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였죠.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다른 지적 존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영원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차이를 초월하고 공통의 인간성을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음악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쟁과 타협이 있었습니다. 서양 클래식 음악은 위원회에게 친숙했지만 그것이 인류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팝 음악을 포함해야 할까? 로큰롤은 일부 문화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종교 음악은? 어떤 종교에? 위원회는 대표성과 품질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미학적으로 중요하고 문화적으로 의미 있다고 느낀 곡들을 선택했죠. 많은 문화권의 음악을 포함하려 했지만 불가피하게 일부는 과대 대표되고 다른 일부는 과소 대표됐습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논쟁거리였어요. 일부 위원회 멤버들은 전쟁, 빈곤, 질병의 이미지를 포함해 인간 경험의 전체 범위를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우주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취와 열망을 보여주길 원했죠. 최종 선택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도전에 대한 힌트를 포함했습니다. 칼 세이건과 그의 팀은 레코드가 발견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보이저는 광활한 우주 속 작은 물체일 뿐입니다.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별들 사이의 공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죠. 보이저가 다른 항성계에 충분히 가까이 지나가 발견될 확률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항성계에 가까이 지나간다 해도 그곳에 적절한 시기에 기술적으로 발전한 문명이 존재할 확률은 더욱 낮아요. 대부분의 별은 행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행성은 생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죠. 대부분의 생명은 지능으로 진화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적종은 성간 관측과 회수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골든 레코드는 발견되기보다 파괴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수십억 년 후 보이저는 무언가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행성, 소행성, 심지어 잘못된 각도의 작은 먼지 알갱이도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죠. 별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방사선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코드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하게 만들었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보편적인가? 무엇이 문화와 시간을 초월하는가? 골든 레코드는 1977년 지구의 스냅샷입니다. 포함된 언어 중 일부는 이제 멸종했거나 위기에 처했어요. 일부 음악은 더 이상 연주되지 않고 일부 이미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임캡슐이고 우주 바다에 던진 병 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우리가 존재했다는,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과 문화와 꿈이 있었다는 선언이죠. 발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치는 발견이 아닌 창조에 있었으니까요. 가치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지속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레코드는 성간 우주에 있습니다. 보이저 1호에 부착돼 시속 38,000마일로 우주선이 우리에게 발견하도록 도와준 성간 매질을 가로지르며 여행하고 있죠. 30만 년 정도 존재해 온종이 만든 우주선에 실려서요. 우주적 시간 척도로 보면 눈 깜빡일 순간에 불과하죠. 4만 년 후 보이저 1호가 기자 445에서 1.6 광년 거리를 지날 때 인류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지구는 여전히 살만한 곳일까요? 우리는 다른 별들로 퍼져나갔을까요? 멸종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골든 레코드는 여전히 거기 있을 거예요. 온전한 채로, 메시지를 담은 채로요. 젊은 종족이 별을 올려다보며 감히 자신의 일부를 미지의 세계로 보내던 그 순간의 증언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보이저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2026년 해왕성 조우까지 총 8억 6,500만 달러가 들었어요. 수십억이죠.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임무로 나누면 얻은 것에 비해 놀랍도록 적은 투자입니다. 4개의 행성을 상세히 탐사했고요. 수십 개의 위성을 발견하거나 연구했습니다. 지구 밖 화산 활동을 최초로 관측했어요. 얼음 위성들의 지하 바다를 최초로 암시했죠. 종말 충격파를 최초로 측정했고요. 태양권 계면을 최초로 통과했습니다. 성간 매질을 최초로 직접 샘플링했어요. 외행성계에 관한 모든 교과서는 보이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태양권에 관한 모든 모델은 보이저 데이터를 통합해요. 성간 공간에 관한 모든 논의는 보이저가 발견한 것을 참조하죠. 우주선들은 태양계와 그 경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2호가 조석 가열로 구동되는 지질학적 활동을 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발견은 지질학의 에너지원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꿨습니다. 행성 내부의 방사성 붕괴만이 아니라요.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한 조석 가열도 화산과 지각 활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2호, 유로파, 엔켈라두스, 그리고 잠재적으로 거대 외계 행성을 도는 외계 위성들에도 적용됩니다. 유로파가 지하 바다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이게 수십 년간의 임무 계획을 이끌었죠. 미래의 유로파 임무들은 그 바다에서 생명의 징후를 찾도록 설계됐습니다. 거기 생명이 존재한다면 생명이 여러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구와 매우 다른 환경에서도요. 토성고리의 복잡성을 드러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고리들, 양치기 위성들, 공명, 파동들이요. 고리들은 궤도 역학과 원반 역학을 연구하는 자연 실험실입니다.
토성고리에서 배운 원리는 젊은 별 주변의 원시 행성 원반에,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에, 은하 원반에도 적용돼요. 천왕성과 해왕성을 탐사했는데 그 행성들을 방문한 유일한 우주선이에요. 그들의 대기, 자기장, 위성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주로 보이저 2호의 짧은 근접 비행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성들 이후에도 태양권 덮개로 종말 충격파를 넘어 자기 고속도로를 통과해 태양권 계면을 넘어 성간 공간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태양권 계면까지의 거리를 측정했고 예측보다 멀다는 걸 발견했죠. 태양권의 모양을 측정했고 비대칭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성간 매질의 특성을 측정했고 모델과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태양 폭풍의 쓰나미 파동이 성간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걸 감지했어요. 은하 자기장을 측정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다는 걸 알았죠. 우주선 강도를 매핑했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비등방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들 하나하나가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업데이트하고 모델을 수정하고 가정을 제고하도록 요구했어요. 이게 탐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르는 걸 발견하는 거죠. 놀라움을 찾는 겁니다. 현실이 우리의 이론보다 더 흥미롭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보이저들은 외행성을 탐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일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그 이후에 발견한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의 우주 뒷마당조차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요. 나사는 성간 탐사선이라는 후속 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념 단계에 있고 확정된 발사 날짜나 예산은 없지만 과학 목표는 명확해요. 보이저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답하는 겁니다. 성간 탐사선은 처음부터 성간 임무를 위해 설계될 거예요. 더 많은 전력, 더 긴 수명, 더 나은 장비, 더 빠른 속도로요. 목표는 50년 안에 500에서 1000 천문 단위에 도달하는 겁니다. 보이저들이 여행한 거리의 5배에서 10배죠. 이를 달성하려면 우주선이 대략 시속 8만에서 16만 마일로 여행해야 해요. 보이저 속도의 약 2배 이상이죠. 이건 더 강력한 발사 시스템이나 태양열 추진을 이용한 근접 태양 비행 또는 다른 첨단 추진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학 목표는 태양권의 코와 꼬리를 더 상세히 탐사하는 것을 포함해요. 보이저 1호는 코 근처를 통과했어요. 보이저 2호는 측면 쪽으로 통과했죠. 하지만 꼬리는요? 얼마나 멀리 뻗어 있을까요? 구조는 어떨까요? 성간 탐사선은 또한 외부 태양권을 더 체계적으로 탐사할 거예요. 보이저는 두 궤도를 따라 점 측정을 했습니다. 성간 탐사선은 더 넓은 영역을 매핑할 수 있어요. 특성이 거리와 방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면서요. 그리고 성간 매질 속으로 훨씬 더 멀리 여행할 겁니다. 500에서 1000 천문 단위는 은하 척도로 보면 여전히 태양에 엄청나게 가깝지만 보이저가 측정한 성간 매질 특성이 전형적인지 아니면 더 큰 거리에 걸쳐 크게 다른지 보기에 충분히 멀어요. 임무는 또한 태양권 계면에 뱃머리 충격파가 존재한다면 그걸 찾을 수도 있어요. 모델들은 성간 매질에서 대략 140에서 230 천문 단위 어딘가에 뱃머리 충격파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태양권 계면 자체에 대한 모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고려하면 뱃머리 충격파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성간 탐사선이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죠. 어느 결과든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우주선은 은하 우주선을 더 잘 특성화하기 위한 첨단 입자 감지기, 은하 자기장을 매핑하기 위한 자력계, 성간 매질의 난류와 파동을 감지하기 위한 플라스마 파동 장비를 실을 수 있어요. 어쩌면 밖에서 태양계를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도요. 성간 공간에서 가족 초상화를 찍는 거죠. 하지만 임무는 수십 년 뒤입니다.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자금은 확보되지 않았죠.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더라도 발사는 이른 시일 내에는 2030년대까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500 천문 단위에 도달하는 건 2080년대가 될 거예요. 임무를 설계하는 과학자들은 아마 주요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이게 성간 탐사의 현실입니다. 시간 척도가 인간의 수명보다 길어요. 그런데 보이저5가 발견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데이터는 남아 있습니다. 측정값들은 기록되었죠. 놀라운 발견들은 문서화되었어요. 미래의 임무들이 보이저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나아갈 겁니다. 설령 후속 임무가 전혀 실현되지 않더라도 보인 영구적인 무언가를 이뤄냈어요. 태양계 가장자리에 별들 사이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묘하고 더 복잡하고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걸 보여줬어요. 자, 이제 보이저가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것들을 정리해볼까요? 1977년에 발사된 2대의 우주선, 현대계산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를 탑재했고 5년 동안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죠. 그런데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목성을 방문했을 때 2호에서 화산 활동을 발견했어요. 지구 밖에서 최초로 확인된 활화산이었죠. 유로파의 금이 간 얼음 표면을 보고 지하 바다가 있을 거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목성의 고리 시스템도 발견했어요. 토성을 방문했을 때는 고리 안에 수천 개의 작은 고리들이 숨어 있다는 걸 밝혀냈죠.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를 연구했고 자기장과 방사선 환경도 측정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을 방문한 유일한 우주선이에요. 미란다의 갈라진 지형을 촬영했죠. 해왕성의 거대한 어두운 점을 발견했고 시속 2100km가 넘는 바람을 측정했어요.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표면 중 하나인 트리톤에서 분출하는 간헐천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행성들을 지나 계속 나아갔어요. 경계를 향했어요. 종결 충격파를 넘었습니다. 태양풍이 속도를 늦추는 곳이죠. 태양권 외피를 통과했어요. 난류가 심한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자기 고속도로를 발견했는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구조였죠. 보이저 1호는 2012년 8월 25일 120일 천문단위 지점에서 태양권 계면을 넘었어요.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먼 거리였죠. 보이저 2호는 2018년 11월 5일 119 천문단위에서 넘었습니다. 태양권 계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곳에 있지 않았어요. 예측보다 38억 킬로미터나 더 멀었죠. 형태도 비대칭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대칭적인 거품이 아니었어요. 전환 과정도 복잡했죠. 진동과 예상치 못한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성간 매질을 처음으로 직접 측정했어요. 밀도, 온도, 압력 모두 예측과 약간씩 달랐습니다. 태양 폭풍에서 발생한 쓰나미 파동이 성간 공간을 가로질러 전파되는 것도 감지했죠. 은하 자기장을 측정했는데 방향이 예상과 달랐어요. 우주선 강도를 지도로 그렸는데 국지 성간 환경의 구조를 드러내는 비등방성을 발견했습니다. 7가지 주요 발견, 모든 예측이 어떤 식으로든 틀렸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기본 그림은 맞았죠. 하지만 모든 세부사항, 모든 구체적인 숫자, 모든 정량적 예측이 빗나갔어요. 이게 바로 탐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현실과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현실은 항상 우리 이론보다 더 복잡합니다. 보이저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교한 컴퓨터 모델을 만들었죠. 수년간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경계가 어디에 있을지, 어떤 형태일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날지 자신 있게 예측했습니다. 태양권을 설명하는 교과서를 썼어요. 태양권 계면을 깔끔한 구형 경계로 보여주는 도표를 그렸죠. 보이저가 정확히 어느 거리에서 넘을지 계산한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대의 우주선이 실제로 그곳에 가서 측정했고 우리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걸 배웠어요. 물리학적으로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기본 그림은 맞았죠. 태양풍은 성간 매질과 만나요.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 경계가 형성됩니다. 우주선은 그 경계 너머에서 더 강렬해요. 하지만 모든 구체적인 예측, 모든 정량적 세부사항이 틀렸던 거예요. 거리는 수십억 킬로미터나 틀렸습니다. 형태는 대칭일 거라고 예측했는데 비대칭이었죠. 전환은 몇 주면 될 줄 알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자기 고속도로는 아예 예측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성간 매질의 속성들은 우리 추정과 맞지 않았어요. 자기장 방향도 우리를 놀라게 했죠. 우주선의 방향성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7가지 주요 발견. 현실이 우리의 최고 이론을 놀라게 한 7가지 방법. 이게 과학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교과서에서 자주 그려지는 깔끔한 선형 진행이 아니에요. 가설에서 확인으로 가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예측, 측정, 놀람, 수정의 지저분한 과정이죠. 우리는 이용 가능한 최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듭니다. 예측을 하죠. 그 예측을 테스트해요. 현실이 맞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겁니다. 모델을 업데이트하죠. 이해를 다듬어요. 그리고 테스트할 새로운 예측을 만듭니다. 보이저는 이 과정의 완벽한 예입니다. 과학자들은
견고한 물리학과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직한 예측을 했어요. 그 예측들은 중요한 방식으로 틀렸던 거죠. 과학자들이 무능하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우주가 어떤 모델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고려하지 못한 요인들이 있었어요. 잘못 추정한 성간 매질의 속성들이 있었죠. 예상하지 못한 경계의 역학이 있었습니다. 자기 고속도로처럼 존재할 수 있다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배웠습니다. 틀린 예측이 실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뭔가를 발견할 기회였죠. 이해를 다듬고 다음 세대 우주선을 위한 더 나은 모델을 만들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우주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거부할 수 없이요. RTG 안에 플루토늄이 붕괴되고 있거든요. 전력 출력이 꾸준히 떨어집니다. 1년에 약 4와트씩요. 매년 예외 없이 기기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죠. 히터가 꺼지고 시스템들이 얼어붙습니다. 주요 시스템이 고장나면 백업이 작동되죠. 엔지니어들은 응급처치를 합니다. 뭘 살릴지 뭘 희생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2030년쯤, 아마 늦어도 2032년까지는 전력이 완전히 바닥날 겁니다. 송신기가 침묵에 빠지겠죠. 마지막 신호가 우주 배경 잡음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심우주 네트워크는 그 하늘의 한 점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들은 계속 날아갑니다. 시속 38,000마일로 영원히요. 속도가 줄지 않아요. 우주엔 마찰이 없으니까요. 멈추지도 않습니다. 멈출 게 없거든요. 그냥 바깥쪽으로 표류할 뿐이에요. 해마다, 10년마다, 세기마다 성간 공간을 가로지르며요. 그들이 발견하도록 도운 그 매질을 통과하면서요. 태양 폭풍과 항성 폭발로부터 온 충격파들, 변화하는 밀도와 자기장 구조들을 처음으로 측정했던 그 공간을요. 이젠 전부 관측되지 않습니다. 기기들이 죽었으니까요. 전부 기록되지 않아요. 더 이상 통신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실제하며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골든 레코드를 싣고 가면서요. 수십억 마일 뒤에 남겨진 행성의 소리와 이미지들을요. 개 짖는 소리, 베토벤, 척 베리가 공허 속을 표류합니다.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도요. 아무도 듣지 못할 인사말이죠. 지구와 인류와 우리 태양계의 이미지들도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할 이미지들이죠. 무한히 낮은 확률로 다른 문명과 마주치지 않는 한은요. 4만 년 후 우주선들은 다른 별들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겁니다. 보이저 1호는 글리제 445호로부터 1.6 광년 이내로 지나가겠죠. 보이저 2호는 로스 248호로부터 1.7 광년 이내로 지나갈 거예요. 여전히 1광년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항성계에 도달했다고 말하기엔 충분히 가깝지 않아요. 어떤 중력 상호작용을 일으키기엔 충분히 가깝지 않죠. 그냥 광활한 공허 속을 지나갈 뿐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발견할 확률은 사실상 제로예요. 우주가 너무 광대하거든요.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공간의 부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요. 보이저들은 너무 작고 너무 차갑고 너무 어두워서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탐지할 수 없어요. 게다가 특정 별을 향해 겨냥된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궤도 수정이 보낸 방향으로 그냥 표류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을 겁니다. 수백만 년, 수십억 년 동안요. 잠재적으로 태양이 타버리고 백색 외성이 될 때까지도요. 은하 자체가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할 때까지도요. 인류가 성간 우주로 보낸 최초의 대사들입니다. 한 작은 행성에서 진화한 종이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죠. 그 행성을 떠날 수 있고 모행성을 떠날 수 있으며 태양계를 떠나 저 너머 은하로 모험할 수 있는 기계를요. 다시는 그들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하더라도요. 다른 문명과 마주치지 못하더라도요. 결국 별 속으로 떨어지거나 충돌로 파괴되더라도요. 그들은 목적을 다한 겁니다. 외행성들을 탐사했고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꿨어요. 경계를 넘었고 성간 우주를 처음으로 측정했죠. 우리 모델이 틀렸고 우주가 우리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설계 수명보다 훨씬 오래 버티는 기계를요.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 지식을 보내올 수 있는 기계를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발견들, 그들이 보낸 데이터, 그들이 우리에게 준 지식, 그건 영구적입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어요. 미래의 임무들은
보이저가 배운 것 위에 세워질 겁니다. 성간 탐사선이 언젠가 만들어진다면요. 보이저의 발견들을 사용해서 궤도를 계획하고 기기를 설계할 거예요. 미래의 교과서들은 태양권과 성간 우주에 대한 보이저의 발견을 참조할 겁니다. 미래의 과학자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보이저 데이터를 연구하며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새로운 통찰을 찾아낼 거예요. 측정값들은 나사 기록 보관소에 존재합니다. 이미지들은 저장되고 백업돼 있죠. 지식은 우리의 과학적 이해에 통합됐어요. 보이저들은 우리에게 태양계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그 끝에서조차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한 경계에서조차 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낯설고 더 경이롭다는 걸 보여줬어요. 탐사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확인하는 것 이상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움을 찾는 거죠. 우리의 이론들이 아무리 정교해도 항상 더 복잡한 현실의 근사치일 뿐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주 앞에서의 겸손함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우주, 뒷마당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여전히 태양계가 어디서 끝나고 성간 우주가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걸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여전히 배우고 있다면 은하에 대해, 저 너머 우주에 대해, 전체 우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 상상해 보세요. 197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두 우주선이에요. 전자레인지보다 메모리가 적은 컴퓨터죠. 전구보다 약한 송신기예요. 방사성 붕괴에 기반한 전력 시스템이고요. 거의 50년을 여행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하죠. 여전히 우주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흥미롭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묵에 빠져 영원한 밤 속으로 표류하는 그날까지 별들을 향한 메시지를 싣고 갈 겁니다. 감히 탐사한 종으로부터 온 메시지요. 감히 자신의 일부를 미지의 세계로 보낸 종이죠. 감히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물은 종이고요. 그리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보다 더 낯설고 더 경이로운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이루어낸 발견들, 그들이 전송한 데이터, 그들이 우리에게 준 지식, 이것은 영원합니다. 미래의 탐사 임무들이 이 기반 위에 세워질 거예요. 미래의 과학자들이 이것을 참조할 겁니다. 미래의 교과서에 실릴 거고요. 보이저 탐사선들은 우리에게 태양계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경계에서조차 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낯설고 더 경이롭다는 걸 보여줬죠. 이것이 바로 탐사의 정신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움을 찾아내는 거죠. 우주가 언제나 우리의 최고 이론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흥미롭고 더 신비롭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7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두 우주선이 50년 가까이 여행하며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고 놀라게 하고 있어요. 침묵에 빠져 영원한 밤속으로 표류하는 그날까지 별들을 향한 메시지를 실은 채로요. 만약 여러분이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탐사 이야기들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엔 어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